AI 시대라고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해왔지만 조금 멀게 느껴졌던 것도 사실인데요. 특별히 이제 올해 들어서 챗 GPT가 나오면서 아주 우리 속에 깊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걸 실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AI 시대가 다방면에 거대한 일종의 이 쓰나미처럼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그 측면에서 이제 종교에도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텐데, 그러나 이 구체적으로 이제 종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좀 깊이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부분이 뭔가 이렇게 숙성된 정리된 내용이라기보다는 함께 뭔가 좀 고민거리를 나눠보는 수준에서 이 PPT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 속으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저희 세대나 아니면 어른 세대들은 정말 보릿고개 시대부터 시작해서 AI와 공존하는 시대라고 하는 아주 압축적인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금은 AI의 급진적인 발전이 이러한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 속으로 우리를 지금 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세계를 좀 우리 사회가 1차적으로 접했던 부분은 2016년이죠. 알파고와 이세돌이 대국에 뜰 때죠. 저는 이제 우연찮은 기회에 다른 데서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위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발제를 준비하고 있었던 차에 4차 산업혁명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가장 핵심 기술이 이 인공지능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금 제가 공부를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던 차에 2016년에 이세돌과의 대국을 보면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결과 앞에서 사실 인공지능 연구자들뿐만 아니고 뭐 바둑 기사들 물론이고요. 모두가 사실은 크게 놀랐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놀라게 된 배경에는 2012년에 새로운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이 등장하면서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인공지능의 연구는 쭉 거슬러 가보니까 1950년대부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인공지능이 연구가 진행은 됐지만 1980년대까지만 해도 특별한 두드러진 연구 성과들이 나오지 않아서 조금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구 성과가 그렇게 나오기 어려웠던 그러한 그 하드웨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컴퓨터 기술이 그때까지만 해도 이 컴퓨터의 속도라든지 데이터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축적된 디지털화된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축적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아주 두드러진 연구 성과는 내지 못했고요. 그래서 그 연구자들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인공지능 연구에 있어서 이 동면기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1990년대로 들어오면 인터넷도 보급이 되고요. 개인 PC가 보급이 많이 되죠. 그래서 2097년에 한번 인공지능이 상당한 그 이벤트성 그 결과를 드러내는데요. 그게 세계 체스왕하고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체스왕을 IBM이 개발한 딥블루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꺾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인공지능에 대한 그 가능성 이 부분을 확인하게 되면서 인공지능 쪽으로 또 연구 자금들이 이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11년이 되면 미국의 TV 퀴즈 게임 중에 지오퍼디라고 하는 퀴즈 게임이 있습니다. 그 퀴즈 게임에서 가장 우승을 많이 했던 두 사람과 IBM이 개발했던 인공지능 왓슨이 TV 게임에서 퀴즈 게임에서 대결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인공지능이 우승을 합니다.
그 얘기는 인공지능이 인간이 쓰는 자연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 축적된 그 자료들을 검색을 해서 그 질문에 아주 신속하게 답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여줘서 그 당시에 상당히 큰 사건처럼 미국에서는 다뤄졌습니다. 그게 이제 2011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인공지능 연구자들 경우에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와 관련해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 수준까지 오려면 어느 정도 걸릴까 하고 예측들을 할 때 대체로 뭐 한 100여 년 이후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IBM이 개발한 그 왓슨 퀴즈 게임에서 우승한 그 왓슨 같은 경우까지 그 당시까지 이 인공지능은 주로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했냐면요. 개발자가 그 인공지능이 따라야 될 룰을 전부 다 기획을 하고 그걸 짜서 인공지능에 집어넣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은 개발자가 집어넣어준 룰에 따라서 그래서 if then이라고 하는 그 조건절 속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개발자가 결국은 그 룰들을 조합하면서 복잡하게 꾸려간다 하더라도 그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는 결국은 그 개발자들의 역량 수준을 못 따라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그 여유 있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2012년에 들어오면 완전히 전환기가 한번 생기게 되는데요. 2012년에 토론토 대학의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힌튼 교수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이 최근 나와 있는 인공지능 쪽으로는 대북격입니다. 이 힌튼 교수가 본인의 제자 2명하고 개발한 새로운 완전히 패러다임이 다른 그러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요. 그게 소위 말하는 딥러닝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 알고리즘의 구조는 대체로 여기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구조를 갖게 되는데요. 이 앞에 각각의 노드들이 있고요. 중간에 이제 히든 레이어라고 해서 레이어들을 쌓게 되고요. 그래서 최종 아웃풋을 낼 수 있는 노드가 있는데 이 인풋에다가 자료를 집어넣으면 그래서 이제는 개발자들이 룰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냥 이 레이어만 짜주고요. 딥러닝 알고리즘의 레이어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고요. 여기에 자료를 넣어주면 이 히든 레이어를 거쳐가는 과정에서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이게 해석이 불가능하거든요. 어떤 원리에 의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최종 아웃컴을 상당히 그럴듯한 아웃컴을 내주는 결과를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딥러닝 알고리즘은 설명이 안 되는 인공지능이다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중간 과정에 딥 레이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종의 그 방정식들이 어떠한 그 미지수 값들을 갖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저도 이제 그 인공지능을 좀 알아야 좀 더 이에 대해서 실질적인 예측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서 한 1년 반 정도 집중적으로 인공지능을 좀 그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짜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배우고요. 그에 따라서 이 인공지능 딥러닝 알고리즘을 배워서 간단한 모델들을 인공지능으로 구현도 해봤는데요. 실제 최근에 나와 있는 그 이 챗 GPT라고 하는 게요. 파라미터 그 숫자가 1750억 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요. 여기에서 인풋을 넣으면 각각의 이 히든 레이어 노드로 가는 이 줄 있지 않습니까? 이 선이 있는데 이 선이 바로 방정식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방정식. 하면 1차 방정식 하면 y는 a 플러스 bx에서 미지수가 2개가 되죠. 거기에 해당하는 그 미지수를 파라미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줄을 따라서 가는 이 줄마다 파라미터 값이 2개씩이 있을 텐데요. 이러한 미지수의 총 개수가 1750억 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딥 레이어가 상당히 많은 딥 레이어이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컴퓨터 기술이 속도가 그 발전이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부분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딥러닝 알고리즘이
2012년에 나와서 이쪽 업계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 알고리즘에다가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좀 더해서 2016년에 결국 이세돌과 대국을 하게 되는 거죠. 알파고가. 불과 4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개발한 두뇌 전략 게임 중에서는 가장 고도의 그 머리를 쓰는 전략 게임으로 알려져 있는 게 바둑이라고 하는데요. 그 바둑을 아주 쉽게 넘어선 거죠. 이러한 이제 딥러닝 알고리즘과 거기에 추가된 이제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하는 강화학습 이런 부분들이 결합이 돼서 요즘은 인공지능이 각 영역으로 지금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주식시장 같으면은요, 이 월스트리트에 있는 이 IB 인베스트먼트 뱅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골드만삭스로 기억을 하는데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2018년쯤 되면 600명의 애널리스트들을 해고를 하고요. 200명의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자들을 채용을 합니다. 그 얘기는 곧 이제는 애널리스트들, 사람을 통해서 기업 평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식에 투자하기보다는 이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해서 주식 투자가, 기업 분석이 이루어지고 주식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요즘은 거대한 펀드 회사들은 대부분 이 AI 트레이더, 이 로보 어드바이서라고 하는 거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은 그 의료계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패턴 분석에 기초해서 예측 모델들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패턴 분석이 아주 능합니다. 그러면 MRI를 찍든 엑스레이를 찍든 그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 찍은 걸 보여주고 거기에 따라서 그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의 경우에는 몇 년 후에 암으로 이게 진전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하는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측 모델은 이미 그동안 그 진료 기록들을 가지고 이 인공지능으로 하여금 학습을 하게 했죠. 그러니까 이 알파고가 그동안 쌓아놨던 기보들을 가지고 스스로 학습해서 이세돌을 넘어섰듯이 그동안 쌓인 의료 데이터들을 줘서 학습하게 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는 어떤 환자의 사진을 주면 그 사진을 판독해서 그 환자의 앞으로의 병력이 어떻게 진행될지, 병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맞춤형 이 치료법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제한하는 쪽으로 가고 있죠. 요즘은 이제 특히나 그 인공지능 그 게놈이라고 하는 유전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위암이라 하더라도 같은 암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유전자의 특성에 따라서 암의 양태는 전부 다르다고 하죠. 지금까지는 이제 위암이라고 하면 평균적인 치료법으로 접근을 했겠지만 앞으로는 개개인의 그 게놈 유전자 지도가 아주 값싸게 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유전자 정보하고 이러한 인공지능의 그러한 그 의료 진단 예측 모델들하고 같이 결합을 하게 되면 아마 개인 맞춤형 치료로까지 발전하는 그러한 쪽으로 가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차, 최근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같은 경우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차를 보통 이제 자율 레벨을 5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윗단계가 완전한 자율 단계가 5단계라고 하는데요. 기술적으로 5단계까지 완성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걸 보면 조만간 아마 도로교통법이 이제 어느 정도 이걸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기술적으로는 자율주행차가 투입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아마 가겠죠. 이게 자율주행차가 어느 정도 이제 대세를 이루게 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자체가 자율주행차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도로교통법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면 아마 그게 몇 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는 아마 사람이 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법적으로 규제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율주행차라고 하는 것은요, 이 개별 자동차 단위로 자유를 하는 그 개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커넥티드 카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차들 간에 서로 연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정보들을 주고받으면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이제 낮아지게 되겠죠.
그런가 하면 변호사, 그래서 요즘은 미국 로펌 중에는 인공지능 변호사를 채용한 그러한 로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변호 업무를 할 때에 법정에서 변론하는 파트너급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그걸 뒷받침해 주는 변호사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법률 다 학습하고요. 판례들 다 학습하고요. 그다음에 특정한 사건의 자료들을 가지고 학습을 해서 그걸 백업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 로이어, 그런가 하면 예술 영역에도 지금 들어와 있죠. 최근에 이제 그 이번에 오픈 AI 챗 GPT 만든 회사 같은 경우에 이쪽 그림을 다루는, 이미지를 다루는 달리 2라고 하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을 또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림을 굳이 사람이 그리지 않아도요. 그냥 우리가 어떤 특징에 어떤 부분에 강조점을 둔 그림들을 원한다 해서 상당히 그 서술적으로 얘기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음악 뭐 작곡은 물론이고요. 한 3년 전쯤에 국내에서 오케스트라와 인공지능 연주자가 협연한 그러한 사진인데요. 여기에서 피아노와 옆에 마림바인가요? 이게 그 실로폰처럼 생긴 큰 거 있죠. 그다음에 드럼은 지금 인공지능이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그러한 그 이벤트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22년 작년 11월이죠. 또 하나의 변곡점이 이번에 나타난 챗GPT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 딥러닝 알고리즘이 나와서요. 그 이후에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는 정말 눈부시게 빠른 속도로 지금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2년에 나온 챗GPT는 사실은 이게 GPT-3 버전을 엔진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채팅 형태로 해서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채트 인터페이스를 집어넣은 건데요. 그 GPT-3 버전은 사실은 2020년에 나왔습니다. 그래 2020년에 나와서 이쪽에 그 개발자들 중심으로 해서 파일럿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어카운트를 발부를 하고요. 거기에서 그 실제 이제 이 개발자들이 써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오픈 AI사에서는 개발자들의 피드백에 근거해서 개선하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2년 전부터 밟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 이번에 어느 정도 이게 컨트롤할 수 있는 자신감이랄까 내용적으로 그게 생겨서 여기에 일반 대중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붙인 거죠. 챗 형태로요. 이게 이제 획기적인 일종의 지식의 대중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AI 사용의 대중화의 길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변곡점이 되고 있고요. 그 엔진도 지금 GPT-4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이 업그레이드가 된 부분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단어 그 수를 예전 같으면 챗 GPT 버전 같은 경우 3,000자까지 단어를 써서 답을 줬는데 지금 GPT-4는 25,000자까지 확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해석하면서 그거를 실제 이 자연어로 풀어주는 그러한, 그러니까 이미지와 자연어의 통합 기능이 확보가 됐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전까지만 해도 그 이세돌과 대국했던 알파고까지만 알파고 같은 경우가 보면 사실은 이 바둑계에서는 이 알파고는 바둑에 관한 한 신의 경지에 도달했다 이렇게 이제 그 고백을 할 정도 수준에 올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지능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친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인간의 지능은 멀티플 펑션을 하기 때문이죠. 바둑만이 아니고 다양한 기능들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그러나 인공지능은 어느 특정한 도메인 내에서는 발군의 그러한 실력을 보여주지만 그 인공지능이 다른 도메인에서도 역할을 하느냐면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다양한 기능들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으로 지금 이게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다루는 인공지능, 영상 다루는 인공지능, 음성 언어 이해하는 인공지능, 계산하는 인공지능, 문자 언어, 지금 챗 GPT처럼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다 통합이 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기능, 멀티모달 인공지능이 지금
발전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AGI라고 그러죠.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일반 지능, 인공지능으로 지금 발전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인공지능과 인간이 공존하는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한 겁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의 CEO 순다이 피차이는 2018년에 그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인공지능은 인류가 발명한 그 어떤 것보다 더 중대한 발명이 될 것이다. 그것은 불이나 전기가 인류 문명에 미친 영향보다 더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라고 이제 보는 쪽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이거는 불과 전기와 달라서 이 인공지능은 훨씬 더 문명사적으로 인류에게 그 더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러한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그동안 예측했던 예측들이 있습니다.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하는 분은 구글의 인공지능 개발 총책을 한때 맡았던 분인데요. 이분 얘기는 2029년엔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생각하고 감정까지 느끼는 존재가 탄생해서 인류와 인공지능이 협업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별히 이쪽 이제 인공지능 개발 쪽에 그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 긍정적인 쪽으로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협업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위험성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상당히 순기능적 중심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2045년에는 인공지능과의 결합으로 인류의 육체적 지적 능력이 생물학적 한계를 뛰어넘는 시점, 즉 특이점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초지능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한 바가 있죠. 인공지능과 인간이 결합을 한다. 지금 이제 그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X라고 해서 화성 탐사하고 하는 그 인공위성 띄우는 로켓 띄우는 회사 있죠. 그 다음에 시속 그 1200km로 달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열차, 진공 속에서 달리는 열차요. 그것도 지금 개발하는 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뉴럴링크라고 하는 이쪽의 인공지능 회사입니다. 원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사 이번에 챗 GPT 개발한 거기에 워낙에 창업 그 파운더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일론 머스크는 인공지능 업계에서는 그동안 유일하게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해 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한 앞으로 인공지능 부분에 있어서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자기는 역할을 하겠다 해서 원래 오픈 AI를 설립할 당시에는 모든 소스를 공개하고 이게 비상업적으로 그 비영리 목적으로 쓰는 그러한 인공지능 개발 모토로 내세우고 참여를 했는데, 가다가 오픈 AI가 영업적으로 방향을 틀어서 거기서 이제 떨어져 나왔죠. 그리고 이제 본인은 뉴럴링크라고 하는 회사를 세워서 지금 인공지능 업 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 뉴럴링크는요, 인간의 뇌와 이 컴퓨터 간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의 네트워크하고 인간의 뇌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일종의 인터페이스 장치거든요. 그게 만약 되면 이쪽 전문가들 중에는 특히 레이 커즈와일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의 뇌에서 작동하는 그러한 정보들의 그러한 이 시냅시스들하고 인공지능에서 작동하는 시냅시스가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인간의 뇌에 있는 내용들을 일종의 그 하드 드라이브에다가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걸 이제 링크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그 위험성을 그동안 과학계에서 꽤 경고를 해왔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 고인이 되셨는데, 이분은 일찍이 이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상당히 경고를 많이 해왔습니다. 여러 번 과학자들 성명서 형태로요.
그래서 인류의 발전은 생물학적 진화 속도에 의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와 경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인류의 종말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했죠. 일론 머스크도요. 인공지능 기술은 인류의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인공지능 연구는 악마를 소환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했고요. 그리고 유발 하라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인공 챗봇이 나온 이후에요. 챗 GPT가 이 AI가 인간의 언어를 습득했다는 것은 AI가 인류 문명의 운영 체계를 해킹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걸 이제 조작할 수 있게 됐다는 걸 뜻한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악용이 될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이쪽 분야에 나온 논문 중에서는 이런 논문도 있더라고요. 이 인공지능 챗GPT 같은 거를 파인 튜닝을 할 수 있거든요. 어떤 특정한 목적에 맞게. 그래서 상당히 가볍게 이게 이 컴퓨팅 파워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가벼운 모델로서도 특히 이제 언론에 나오는 그러한 언론 기사들만을 학습하게 해서 하게 될 경우에는 대중들의 여론을 정확하게 예측 가능하다. 그러면 여론을 예측하고 그걸 조작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얼마든지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버클리의 컴퓨터 과학과의 스튜어트 러셀도 이 분야에서 상당히 이제 앞선 연구자 중에 한 분인데요. 최근에 이제 이 성명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쪽 업계의 전문가들의 성명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최근에 그 한 1000명 정도를 모아서 성명서를 발표한 분 중에 한 분인데 현재 접근 방법을 추구한다면 결국 우리는 기계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1000명 정도 모아서 성명서를 발표한 이 취지는 뭐냐 하면 한 6개월 정도 우리가 이 챗 GPT보다 더 발전된 인공지능 개발하는 거를 일단 좀 멈출 필요가 있겠다. 이 얘기를 한 거죠. 현실적으로 이건 멈추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공지능은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그 기술을 습득하는 이 배리어가 상당히 낮습니다. 심지어 저조차도 배울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멈추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경고를 하는 이유는 지금 인공지능은 지금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서로 이제 경쟁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AI의 챗봇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제품들로 이제 들어가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서치 엔진에서 구글을 지금 넘어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구글은 예전부터 이걸 연구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구글은 또 그 도전을 받고 또 그걸 이제 경쟁하기 위해서 더 개발해 가고요. 최근에 이제 버드라고 하는 이 챗봇 형태를 또 냈는데요. 이렇게 시장의 경쟁 메커니즘 속으로 들어가면 통제불능하다는 거예요. 통제불능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잠시 좀 멈추자 6개월 정도. 그래서 핵심은 이게 인류 문명을 파괴할 수 있다. 기술이 이대로 되면 컨트롤할 수 없게 되면 특히 최근에 인공지능 그 개발에서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요. 계속 쓰는 사람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서 그 쓰는 사람들의 목적에 맞는 방향으로 이걸 더 파인 튜닝 해주는 방식이거든요. 이 강화학습이라는 게. 그 알고리즘을 쓰다 보면 결국은 인공지능이 추구하는 목적 함수와 인류 전체가 지향해야 되는 목적 함수가 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엇나가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인공지능의 목적 함수가 인류의 목적 함수와 달라졌을 때는 이거는 인류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거죠. 아까 그 딥러닝 2012년에 딥러닝 알고리즘을 개발했던 대북격인 분이 이분이죠. 제프리 힌튼 토론토 대학의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그 딥러닝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제자 2명 하고요. 그래서 이제 DNN이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그 회사를 이제 구글이 M&A를 해서 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힌튼 교수가 그동안 구글 소속으로 들어가서 개발을 지휘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구글을 떠났어요. 왜냐하면 구글에 있으니까 지난번에 1000명 그 성명서에도 구글에 속해 있는 상황에서 차마 참여하기 어려워서 참여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에 소속돼 있는 상황에서는 자기 보이스를 정확하게 내기가 어려우니
떠나겠다 해서 이번에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개발한 기술에 두려움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개발이라든지 활용 측면에서 설명 가능성을 높이고 그리고 AI의 목표를 인간의 목표에 어떻게 종속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개발자들 안에 컨센서스가 좀 이루어지고 그리고 활용할 때도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많은 의사결정들이 일어날 텐데 그 의사결정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이슈로 부각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임성을 강화한다든지 이러한 AI와 관련된 그런 윤리 필요성이 지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또 교회로서 이 AI 시대를 어떻게 맞아야 될까 하는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 제가 어떤 구체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좀 생각해야 될 이슈들 뭐 저의 짧은 그런 소견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를 좀 나누고자 여기다 실었습니다. AI 시대가 교회에 던지는 도전으로서는 앞으로 신학적 도전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뇌가 뇌세포들 간의 시냅시스로 연결돼서 작동하는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이 얘기는 실제 우리 뇌 가장 복잡하다고 하는 뇌 그리고 이제 다른 그 동물들과 차별성을 얘기할 때 보통 우리 뇌를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이 하나님의 형상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이제 인간의 고유성이다 얘기하기도 있는데 실제 이 인공지능 신경망을 연결했더니 뇌가 작동하는 형태의 결과물들을 내더라. 이렇게 됐을 때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리고 이게 앞으로 진행될 때에 그야말로 초지능 시대로 돼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모든 생명체들과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했던 그동안 강조해왔던 부분 그 부분이 인공신경망에 의해서 훨씬 더 넘어서게 될 경우에 어떻게 이걸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되나 이제 이런 이슈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챗GPT에 대한 의존도가 앞으로 상당히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챗GPT는요 그동안 인류가 개발해온 모든 지식 체계를 가지고 학습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그 속에는 인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편향들도 그대로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 인류가 개발한 모든 지식 체계 속에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질문에 대한 답들을 해주는데 그 답들이 어떤 그 학습하는 데 많이 도움도 되지만 거기에 의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안에 배태되어 있는 여러 가지 편향들도 같이 그대로 그걸 객관적이라든지 그게 뭔가 좀 뭐랄까요? 그걸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그냥 수용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경우에 아주 실질적으로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지배되는 인류 이게 가능한 거죠 사실은. 이거는 어떤 인공지능이 자의식을 가져서 인류를 지배한다기보다는 인류가 스스로 인공지능의 의존도를 높임으로 해서 인공지능의 영향권 하에서 움직여지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번 학기에 학부 학생들 수업에서 챗GPT를 활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챗GPT를 활용할 때에 가이드라인 첫째 조건은 챗GPT가 내준 답은 일단은 false라고 전제하고 가짜라고 틀린 답이라고 전제하고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매주마다 먼저 동영상 강의를 올리고요. 그 강의를 먼저 듣고 그와 관련한 질문들을 스스로 생각하고 그 질문들에 대해서 챗GPT에게 문의도 해보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달아서 이제 매주 제출을 하게 하는데요, 과제를. 근데 보면 챗GPT가 내준 답에 대해서 그걸 넘어서서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아직 키워지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특히 이쪽 전공 영역에서. 그러다 보니까 챗GPT가 내준 답을 수용하는 그 흐름이 많이 형성이 돼요, 학생들 안에. 그래서 이제 수업 중에
그 토론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시 이제 극복해가는 작업들을 하는데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챗GPT가 내줄 수 있는 대답의 포괄성, 그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지적인 수준이 아닌 한 자기가 알고 있는 좁은 영역의 지식 체계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을 내준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에 자연스럽게 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쪽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 그리고 요즘은 이제 실제 뭐랄까요? 어떤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챗GPT에게 요구하는, 챗GPT에 의존해서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특별히 이제 어떤 지적인 차원의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할 가능성이 꽤 높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이제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앞으로 종교의 역할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나마 이제 그동안 개신교가 다른 이제 캐톨릭에 비해서는 특별히 이제 말씀 중심으로 해서 개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분별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그런 측면이 두드러지게 컸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챗GPT는 얼마든지 그 역할들을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물론 이제 그 목회자들께서 그걸 활용해서 설교를 작성하다든지 물론 그쪽으로도 활용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많은 이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인 필요성을 챗GPT에 의존해서 얻게 될 경우에, 그런 경우에 그러면 종교의 역할이 무엇일까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필요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도전은 성도들이 앞으로 직면하게 될 도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완전히 불확실성 세계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요, 이 제레미 리프킨이 노동의 종말, 고용 없는 사회, 이게 이제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이 삶의 지각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18세기에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산업화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는 그 산업화된 사회의 질서 속에서 그 지각판 위에서 형성된 그러한 삶의 질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각판 자체가 지금 완전히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앞으로 많은 부분을 지적 노동까지도 실제 이제 이 인공지능이 대체해가는 그러한 사회가 될 경우에 그렇다면 이 고용 없는 사회에서 우리들은 어떤 이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갈지, 이런 이슈들이 앞으로 계속 제기될 거고요. 특별히 이 불확실성 속으로 가게 되면 한편으로 보면 그야말로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믿음의 여정을 아주 실질적인 의미에서 믿음의 여정을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니드들을 교회가 어떻게 충족할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도전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대사회적인 도전으로서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면서 가는 이 사회, 이 새로운 시대적 과제들이 계속 앞으로 나오게 될 텐데, 이 세상을 품는 교회 차원에서 이 시대적 과제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어떤 해법을 제시할 것인가, 이제 이런 도전들 앞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그와 관련해서 이제 이 신학적 도전은 뭐 제가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이 성도들이 직면하게 될 도전과 대사회적 도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불확실성 속으로의 부르심과 믿음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그 본토 아비 친척 그 집을 떠나는 그 상황처럼, 그동안 우리가 아주 안전판이라고 여겨왔던 그러한 그 지각판 위에 삶의 질서 위에서 이제는 떠나야 되는,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해야 되냐, 이런 컨텍스트와 비슷한 상황에 우리가 이제 놓이게 됐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따라서 떠나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고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이러한 큰 도전들을 믿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돌파해 갈 수 있게 하느냐 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특별히 이제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전공 영역도 이와 관련이 있고 해서 그동안 계속 이 문제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제 책을 하나 이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자동화가 급격하게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기업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화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거든요.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은 오프라인이라고 하는 지각판 위에서 형성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영업을 해왔는데 이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지면 완전히 그 인프라스트럭처 자체가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융합된 메타버스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일례로 우리가 경험한 바에만 보더라도 요즘 젊은이들 에어비앤비 숙박 이 플랫폼 사용하죠. 예전에 전형적인 오프라인 베이스의 숙박 비즈니스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 아닙니까? 네. 우버, 뭐 차량 공유 서비스 우리나라는 허용을 안 했습니다만은 기존에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를 쓰게 되면 전통적인 택시 업계 여기에는 폭탄을 맞게 되는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경쟁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고요. 물론 생산성이 급격히 이제 높아지게 될 겁니다.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람을 덜 써도 된다는 얘기이겠죠. 그리고 일상적인 지적 노동까지도 이제는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뭐 심지어 인공지능 로이어, 인공지능 닥터까지 이제 나오게 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중간 노동 계층, 그동안 이제 지식 노동자들을 중간 노동 계층이라고 불렀는데 여기가 급격하게 축소가 되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일자리나 소득의 양극화가 아주 심화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룹과 아예 이 값싸게 사용할 수 있는 부스러기 일, 자동화의 필요성조차도 없는 이제 그러한 일들을 담당하는 사람들 이런 수요들은 있겠지만 어지간한 고임금의 중간 지식 노동층은 가능하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동화를 하려고 하겠죠. 이 주주자본주의 체제가 계속되는 한에는 앞으로 생성된 일자리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스마트폰이 개발되면서 스마트폰 중에 우리가 앱들 있잖아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앱들이 개발되듯이 지금 인공지능을 활용한 앱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그러한 앱들을 개발하는 직업이 새로 생긴 거죠. 앱 개발자라고 하는 게. 그러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빼앗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기술들을 새로 활용해서 뭔가 앱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역량들을, 기술들을 갖추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킬 갭 문제가 상당히 크게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회 운영 시스템이 이렇게 되면 현재 돌아가던 그러한 운영 시스템으로는 이제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 고용이 많이 줄어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유효 수요 문제가 아주 경제 전체 순환 측면에서는 크게 발생하겠죠. 유효 수요가 없으면 생산도 이제 잘 안 되겠죠. 그러면 경제가 계속 이 생산 능력은 높은데 그러나 수요가 없어서 경제는 계속 이 후퇴하는 양상으로 갈 가능성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2050년 정도를 그 가정에서 서울대 유기훈 교수 팀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8년경에 나온, 2017년에 나왔네요. 그 시뮬레이션인데 현재 이 상태로 가면, 그러니까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AI 개발하고 그걸 활용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나뉘고 양극화 진행되고 이대로 방치됐을 경우에 2050년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까 했을 때 4계급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제1계급은 이러한 플랫폼 등 기술을 소유한 기업인 0.001%, 2계급은 인기 정치인이나 연예인 같은 스타급들 0.002%, 그리고
3계급은 AI랍니다.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AI. 4계급은 나머지 단순 노동자 99.997%. 이러한 사회로 갈 수 있다는 이제 경고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옆에는 뉴요커 2017년에 나온 뉴요커 표지입니다. 여기에서 인공지능 로봇들이 사람에게 동냥하는 아주 상징적인 표지를 싣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은 지금의 기술 진보가 맹목적 기술 진보로 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고요. 어떻게 하면 이제 인간을 위한 기술 진보가 되도록 할 것인가. 이쪽으로 이제 상당히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측면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일 중심 사회,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일하지 않고는 먹지도 말라. 그거는 이제 일거리가 워낙 많이 퍼져 있고 일할 사람은 부족한 그러한 세팅인데, 앞으로는 일하고 싶어도 할 거리가 없는 그러한 사회로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사회는 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면 기존의 일 중심의 사회를 어떻게 하면 이제 사람 중심의 사회로 만들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수단으로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인가. 이제 이렇게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제 한나 그랜트 같은 경우에 그 인간의 조건에서 보면 이 인간의 그런 그 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노동, 그다음에 작업, 행동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래서 주로 이제 노동은 생존을 위해서 하는, 우리가 지금 일 중심 사회에서 하는 주로 그 노동의 성격이라면, 이러한 그 창작 작업 같은 경우, 이 경우는 굳이 돈이 안 되더라도 자연물을 뭔가 이렇게 좀 변형한다든지 거기서 창작하는, 특히 이제 예술활동, 문화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성격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액션은 이제 그 전체 사회 커뮤니티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퍼블릭 액션들, 정치적인 영역에서 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본다면, 지금까지 이 노동 중심의 사회가 갑작스럽게 이 노동을 인공지능이 대체하게 될 경우에, 그러면 인간의 역할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러면 이 급여를 주는 노동의 일이 끊겼을 때 사회가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히 그야말로 이제 그 아주 단순 노동 쪽으로 몰게 할 거냐. 그쪽보다는 어떻게 하면 보다 의미 있는 그러한 좀 워크와 액션 중심으로 사람들의 역할이 편제가 되고, 그리고 그게 가능한 그러한 삶의 조건들을 사회가 뒷받침해 줄 것인가. 아마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양극화 공동체 해체를 예방할 사회 경제 제도 규범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20장 1절 16절에 나오는 그러한 이 포도원의 그 품꾼을 쓰는 주인, 뭔가 지금 경제 운영 메커니즘이 그동안은 이제 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나오는 시장 메커니즘 하는, 인간의 얼굴을 하지 않는 그러한 그 시장 중심으로 들어왔는데, 근본적으로 이 메커니즘에 그대로 맡겨졌을 때는 아까 2050년에 그러한 사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다면 새로운 뭔가 경제 패러다임, 경제 운영의 패러다임, 뭔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좀 조명하고 거기에서 대안들을 모색해야 될 필요성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기본 방향은 앞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는 기본 생활 보장하고, 특별히 이제 교육 기회, 평생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기회들을 보장하고, 그 위에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자발적인 작업이나 행동들을 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뭐 소득을 더 올리기 위한 작업을 한다든지, 이거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전 국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면 생산성 측면에서는 그야말로 풍요한 그러한 사회가 될 수 있거든요. 물적 토대 측면에서는.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 훈련을 위한 공공 인프라 구축, 그리고 그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 생활 윤리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뭐 우리 사회는 더 극명합니다만 각자 도생의 사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이 주도해서 공동선을 실천하는 쪽으로 갈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비 측면에서 지금 특히 자본주의라고 하는 사회를 뒤집어 보면 소비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소비가 끌어가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비라고 하는 부분은 무한 욕망을 베이스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무한 욕망과 과시 소비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계속해서 앞으로 이건 시장 메커니즘 중심으로 해서 정말 인간성을 좀 파괴하는 쪽으로 갈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의 주류 경제학의 전제는 이겁니다. 인간의 무한한 욕망, 그러나 자원은 희소하다. 이 두 개를 결합시키면 인간의 무한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희소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 효율성을 가장 극대화해 줄 수 있는 게 뭔가 했을 때 시장 메커니즘에 맡겨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은 정말 현재 우리는 희소 자원 상태인가? 사실은 인간의 무한 욕망 때문에 그걸 전제하면 아무리 자원이 많아도 희소 자원이죠. 그런데 인간의 욕망을 무한 욕망으로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가 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대양 경제학으로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은 사실은 이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이 행복이 국가별로 보면 1인당 GNP와 행복 간의 관계를 보면은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1인당 GDP가 어느 정도 높아질 때까지는 같이 행복이 높아집니다. 그러다가 일정 임계치를 지나고 나면 특별히 소득이 높아진다고 해서 행복도가 높아지질 않거든요. 이걸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무한 욕망이라고 하는 전제는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한 욕망이 전제되면 GDP가 커짐에 따라서 이게 계속 선형적으로 행복도를 높이는 거야 될 텐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미 물적 토대는 특히 갤브레이스 같은 경우에 60년대에 이미 풍요사회라고 하는 그 책을 쓴 바가 있죠. 정말 우리가 쓰는데 적정한 수준으로 우리의 피로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물적 토대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러한 전제를 우리가 충분히 좀 바꿔내고요. 거기에 따라서 윤리적인 소비를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할 수 있는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주류 경제학이 전제하는 부분들을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앞으로 상당히 어렵겠다. 특히 인공지능이 어떤 목적으로 활용되느냐 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나면 저도 계속 공부하면서 이제 그런 좀 양가 감정이 들거든요. 한편으로는 야, 과연 인류가 이걸 통제할 수 있을까? 이 미래를. 특히 이게 뭐 어떤 글로벌리 이걸 통제를 해야 되는데 글로벌 거버먼트가 특별히 이게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가능할까? 핵무기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다 이제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그게 추적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과연 컨트롤이 어떻게 될까? 상당히 이제 좀 그 걱정도 많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걱정에 내맡길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얘기가 있죠. 미래는 예측의 대상이 아니라 만들어갈 대상이다.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그 차원에서 교회는 또 종교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요즘과 같은 아주 대변혁기 이럴 때일수록 특별히 교회 내에서도 목회자들뿐만 아니고 성도들도 이러한 문제인식을 좀 깊이 공유하고 우리 사회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리스찬들이 앞으로 좀 리더십을 발휘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 강의는 일단 마치고요.